세 번째 노트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노트에서는 해시함수, 맥, 전자서명 알고리즘 세 가지 암호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지금까지 살펴본 다섯 가지 암호 알고리즘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해시함수를 소개해 드릴 건데, 해시함수가 뭐 아주 간단한 거고요. 특별히 이렇게 뭔가 활용도가 높지는 않았는데, 작업 증명이란 비트코인에서 이 해시함수가 어떤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요즘은 또 이 해시함수가 조금은 더 주목을 받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해시함수는 뭐냐면은 임의 길이의 이집 문자열을 고정된 길이의 문자열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 고정된 길이는 뭐 아주 짧은 건 아니고 이 요구 사항들을 만족할 수 있는 정도의 길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그거보다 작은 것도 요만큼 크기로, 이렇게 큰 것도 요만큼 크기로 바꿔주게 되겠고, 요 바꿔준 요 자체는 입력에 들어온 데이터를 대신할 수 있는 그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메시지 지문이라고, 핑거프린트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내 지문은 나를 대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를 증명할 때. 마찬가지로 우리가 긴 메시지를 뭔가 쓰기가 불편할 때는 이 긴 메시지 대신에 메시지의 해시 값을 이용하게 됩니다. 뒤에 용도를 설명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해시 값을 가장 많이 볼 때가 어디냐면은 이런 공개 소프트웨어 같은 거 다운로드 할 때 해시 값들을 이렇게 공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확인하지는 뭐 않지만 다운받아가지고 내 파일을 다운받은 파일을 해시해가지고 해시 값이 같으면은 얘는 그 사이트에서 제공하려는 그 파일이 맞는 거죠. 변조가 안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무결성 검증에 주로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해시함수의 요구사항은 크게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쨌든 작은 값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큰 메시지를 압축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근데 압축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은 압축하면 다시 원래로 복원해야 되는 건데, 이건 그런 건 아니에요. 이렇게 간 다음에 이 값으로부터 다시 원 값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큰 값을 작은 값으로 바꾼다라는 개념이 되겠고요. 빠르게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해시함수를 빠르게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일방향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만족하면은 요 해시함수를 one-way 해시 펑션, 일방향 해시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력을 모르는 해시값 y를 주어졌을 때 그 y로 해시되는 어떤 값도 찾을 수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x 프라임이라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 실제 y를 계산할 때 x 프라임을 이용해서 계산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x를 찾지 않고 다른 똑같은 y로 해싱되는 어떤 것을 찾더라도 일방향성은 깨졌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그림으로 좀 보여드리면은, 입력 범위가 워낙 커요. 근데 출력 범위는 작죠. 그럼 함수가 되려고 그러면은 다른 값들이 똑같은 값으로 매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쪽이 워낙 크니까. 그러면 이렇게 매핑이 되면은 우리가 충돌이 났다 그러죠. 충돌이 났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얘를 주어졌을 때, 이런 애들 줬을 때 얘로 매핑되는 얘네들을 찾을 수 없어야 되는 게 일방향성입니다. 일방향성. 찾을 수 없어야 되는 거고, 불가능한 건 아니죠. 여기서도 항상 뭔가 하다 보면은 찾겠죠. 근데 그걸 찾기 위해서 걸리는 시간이 의미가 없어야 되는 거지. 뭐 100년 걸린다든지 1000년 걸린다든지 이래야지 이제 되는 거고요.
그 일방향성도 만족이 돼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이 충돌이 있기 때문에 이 충돌되는 걸 찾을 수가 없어야 됩니다. 근데 이 충돌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눠서 접근하는데 약한 충돌, 강한 충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얘가 찾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약한 충돌이. 강한 충돌이 찾기가 더 쉬운 겁니다. 얘를 요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생일에 비유하게 되는데 얘는 어떤 개념이냐면 김상진과 같은 생일인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주어져 있고 저랑 생일이 같은 사람을 찾는 게 약한 충돌이에요. 이 그림에서는 얘가 주어지면 이 노란색이 주어지면은 해시 함수는 다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이 빨간색까지는 쉽게 갈 수 있죠. 그러면 얘랑 똑같이 해시되는 다른 애를 찾아라. 이게 김상진이에요. 이게 생일이에요. 김상진의. 그럼 김상진의 생일과 같은 사람을 찾는 게 약한 충돌이 되겠고요. 강한 충돌은 입력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김상진과 생일이 같은 사람 찾아도 되고 홍길동과 같은 사람 찾아도 되고 누구든 쌍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쌍들이 많죠. 파란색을 찾아도 되고 핑크색을 찾아도 되고 녹색을 찾아도 되고 아무거나 찾아도 돼요. 그러면 얘가 찾는 게 더 쉽겠죠. 그렇죠? 근데 충돌 회피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얘가 어려워야 돼. 얘가 어려우면 얘는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얘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강한 충돌. 그래서 강한 충돌, 약한 충돌. 그래서 해시 함수가 일방향성만 만족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우리가 쓰는 암호학적으로 안전한 해시 함수들은 충돌 회피 해시 함수입니다. 즉 충돌을 찾는 게 어려워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어렵냐? 그리고 해시 값의 길이가 거기에 어떤 영향을 주냐? 요거를 생각해 보면 이와 관련된 이제 수학적인 그 개념이 이제 생일 파라독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김성진과 생일이 같은 사람을 찾아라. 그러면 그 사람을 찾을 확률이 50%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야 되냐? 몇 명을 찾아봐야 되냐? 생일이 균일하다라는 가정이 필요하죠. 여기서는 생일이 균일하진 않아요. 겨울에 많이 태어나나? 어쨌든 생일이 균일하다고 가정했을 때는 생일은 365일 중에 하나겠죠. 그러면 180명 정도, 그 반 정도, 365의 반 정도의 사람을 모으면은 그 사람들 중에는 김성진과 생일이 같을 사람이 한 명 정도는 있겠죠. 그래서 50% 되기 위해서 반이 필요한 거예요. 반. 그러면 해시 값의 길이가 160비트다. 그러면 몇 개의 값에 대해서 해시 함수를 해봐야 어떤 주어진 약한 충돌을 찾을 수 있냐면은 2의 80승계를 2의 160 반이니까 2의 159승 2의 159승계를 해봐야 돼요. 전체 존재하는 게 2의 160승이니까 거기에 반이 2의 159승 2의 159승계를 해보면 돼요. 근데 2의 159승계를 한다는 거는 너무 많이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지 않은 거고. 그런데 김상진과 생일이 같은 사람이 아니라 생일이 같은 임의의 쌍을 찾아라. 그럼 몇 명이 필요하냐면은 출력에 대략적으로는 루트를 씌우면 돼요. 루트를 씌우면은 50%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65를 루트를 씌우면 대략적으로 23명. 그래서 23명만 있으면 그 23명 중에는 생일이 같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50%의 확률로. 그게 birthday paradox예요. 근데 paradox는 아니고 수학적으로 다 증명이 되는 거고요. paradox는 아닌데 paradox라고 하는 왜 얘기하냐면은 생각보다 되게 작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인지하는 것보다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160비트면은 우리가 약한 충돌을 찾으려면은 그거에 루트를 씌우게 되니까 2의 80승만 해보면 돼요. 2의 80승. 2의 80승을 해보면은 약한 충돌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80비트가 안전성이 80비트가 되는 거지. 우리는 160비트를 쓰는데 실제적인 안전성은 80비트에 해당되는 거예요. 왜 80비트라는 개념이 뭐냐면은 우리가 컴퓨터로 전수조사를 해야 될 텐데 얼마만큼 그 효과적으로 할 수 있냐라고 봤을 때 요즘은 128비트 정도 돼야지만 안전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160비트짜리의 해시 함수를 다 안 쓰고 256비트를 쓰게 됩니다. 256비트를 쓰면은 안전성은 256비트가 아니라 몇 비트가 되는 거예요? 128비트가 되는 거예요. 루트 씌워서. 약한 충돌, 그러니까 충돌을 찾을 수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충돌을 다 해보면은 충돌을 찾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출력이 16개야. 그럼 16개를 해보면 다 다른 데 갈 수 있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미 어딘가는 가겠죠. 찾았던 것 중에 하나는 매핑이 되겠죠.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은 이제 충돌을 개념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출력 길이가 2의 160 승계면은 2의 160 승계는 다 다른 값으로 매핑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매핑이 균일하게 돼야 돼요. 균일하게. 그러니까 이 해시 함수가 잘못 만들어서 왕창 요 값에 막 몰린다. 그럼 어떻게 돼? 충돌 찾기가 쉽죠. 왜? 요 값으로 많이 몰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값이 있을 때 얘 해시 값이 2의 116승 중에 어떤 애가 될 확률은 딱 이렇게 돼요. 2의 160분의 1이 돼야 돼요. 16개가 출력이다. 그러면 어떤 값으로 매핑될 확률이 16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지. 균일하게 분포가 돼야 돼요. 그래야 찾기가 제일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해시함수의 용도는 큰 메시지를 대신할 뭔가가 필요할 때 해시함수를 많이 쓰죠.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살펴보고 나중에 해시함수 활용이라는 챕터가 별도 있어요. 거기 가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우선 뒤에서 이제 우리가 전자서명이라는 걸 살펴볼 거예요. 전자서명은 메시지를 왜 암호 기술을 적용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서명하려는 그 메시지가 파일이에요. 그리고 뭐 영화 파일 같은 거다. 그럼 매우 크겠죠. 그러면 보통의 그 암호 알고리즘, 우리가 살펴봤던 대칭 암호 알고리즘,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은 어떤 이만큼 크기의 메시지를 암호하면은 그 결과는 또 어떻게 되겠어요? 그와 또 거의 같은 사이즈가 돼요. 비밀성 보장하기 위해서 암호할 때는. 그러면 전자서명도 결국엔 그런 알고리즘 갖고 하는 건데, 영화 파일에서 이만큼 크기, 몇 기가짜리의 파일이 있는데, 그거를 서명했더니 서명값도 몇 기가야.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메시지에 서명하는 게 아니라, 얘를 대신할 수 있는 해시 값에 서명하는 거예요. 그럼 해시 값은 요즘은 256비트면 256비트에만 늘 서명하면 돼요. 그렇게 되면 두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이점. 하나는 서명 크기를 대폭 줄일 수가 있죠. 원래는 1기가 있으면 1기가의 파일 서명 값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M 자체를 이용해서 서명하는 게 아니라 해시 값에 서명하니까 256비트에 비례하는 어떤 크기가 나오겠죠. 서명 크기를 줄일 수 있고 서명 크기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서명에 소요되는 비용도 줄일 수가 있겠죠. 1기가를 암호하는 게 아니라 256비트만 암호하면 되니까 비용도 절약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자서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해시함수를 활용할 때에는 이 해시함수는 반드시 충돌 회피 해시함수여야 돼요. 충돌 회피가 아니면은 나는 M에 서명했는데 이제 HM으로 서명하겠죠. 그런데 내가 M과 같은 M'을 찾았어요. 해시값이 같은. 그러면 이 서명이 M에 대한 서명이 아니라 뭐에 대한 서명이라고 우길 수 있어요. M'에 대한 서명이라고 우길 수 있죠. 왜냐하면 HM과 HM'의 값은 같아요. 해시값이 같으니까 서명값도 같겠죠. 그래서 충돌을 찾을 수 있으면은 활용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무결성. 이 무결성은 방금 아까 소프트웨어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던 거예요. 파일에 해시 값을 같이 놓는 거예요. 예전에 바이러스를 디텍트할 때도 일부 활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파일과 파일의 해시 값을 기록해 놓는데, 이제 우리가 바이러스 심을 때 옛날에는 그 실행 코드에 그 바이러스 코드를 추가하게 되죠. 그러면 그 실행 코드가 원래 코드하고는 바뀌게 되죠. 바뀌게 되면은 그 파일의 해시 코드가 해시 값이 바뀌겠죠. 그러면 우리가 원래 파일의 해시 값을 갖고 있는데 내 파일이 내가 수정도 안 했는데 해시 값이 바뀌었어. 해시 값이 바뀌었다는 건 파일이 변경됐다는 거죠. 그럼 뭔가 누가 조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무결성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변조가 안 됐다는 거를 해시 값이 계속 유효하면. 그런데 뒤에 이제 맥이라는 게 나오는데, 우리가 공격자가 m을 m'으로 바꾸면은 이제 우리가 확인할 때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안 맞겠죠. 충돌 날 확률은 되게 적으니까. 그래서 안 맞을 거예요. 근데 이제 공격자가 뭘 할 수 있냐면은 해시 값이 어디 있는지 알아. 어디다가 우리가 해시 값을 넣어놓는지 알면은 m'으로 m을 바꾸면서 해시 값도 이렇게 바꿔놓는 거예요. 얘로. 그러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파일이 변경됐는지 알 수가 없겠죠. 해시 값까지 같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해시 값도 못 바꾸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가 있어요. 더 안전하게 하려면 어디 있는지 모르게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또 다른 방법은 이제 맥이라는 게 있는데, 맥은 해시 함수는 키를 사용하지 않아요. 키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파일만 있으면, 아니면 메시지만 있으면 그 메시지의 해시 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맥을 계산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키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키는 무슨 키일까? 대칭키예요. 대칭키. 즉 이제 이 맥값을 만들 때 사용하는 키와 확인할 때 사용하는 키가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m하고 요걸 주면은 다시 또 내 스스로 맥을 계산해서 받은 맥값하고 맞는지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걸 하려면 뭐가 필요해? k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k를 그러니까 대칭키로 이제 내가 맥값을 만들어 가지고 요 무결성이 이제 통신 메시지도 되죠. 그럼 내가 통신 메시지로 상대방이 전달하는데 비밀성은 요구되지 않아요. 근데 무결성은 만족이 돼야 돼. 무결성은 중간에 변조되면 안 돼. 그러면 이렇게 보내게 되면 공격자가 메시지도 m'을 바꾸고 해시값도 이렇게 바꿔버리면은 수신한 사람이 이 메시지가 중간에 변조됐는지 모르겠죠. 모르는데 이렇게 안 보내고 m과 이렇게 보내면, 맥을 보내게 되면은 공격자는 k를 모르니까 m을 m'으로 바꿀 수는 있지만 그거에 대한 유효한 맥값은 공격자가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수정을 하더라도 이 수신자가 문제를 발견할 수 있죠. 수신자는 요게 태그라고 하면은 받은 메시지의 맥값을 계산해서 요 값하고 요게 같은지 비교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송신자하고 수신자가 뭘 갖고 있어야 돼요? 똑같은 K를 갖고 있어야 되겠죠. 대칭 암호 알고리즘 쓸 때와 마찬가지로 맥도 그 만든 사람하고 확인한 사람이 다를 경우에는 두 사람이 똑같은 키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시를 또 많이 쓰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알고 있는 데가 바로 패스워드 해싱입니다. 패스워드 해싱. 그래서
가장 우리가 웹 서비스나 무슨 서비스일 때 우리를 인증하는 방법이 패스워드로 인증하는 방법인데, 패스워드를 우리가 타이핑해서 치면 내가 타이핑된 패스워드는 나가죠. 서버로 이렇게 전송이 되는데 그것이 이제 노출이 안 돼야 되겠죠. 그 노출이 안 되게끔 하는 거는 뭘로 하고 있냐면은 HTTPS, TLS 같은 거 써서 통신 채널을 암호화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서버에 그 패스워드가 도착하면은 서버에 내가 등록된 패스워드가 그대로 있어서 보내온 패스워드와 저장된 패스워드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서버에는 뭘 저장하고 있냐면은 패스워드의 해시값을 저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서버에 패스워드 해시값을 저장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은 요 값이 오면은 서버는 요 패스워드를 해시합니다. 패스워드 해시해가지고 저장되어 있는 해시값하고 같은지 보고 같으면은 이 사람이 올바른 맞는 패스워드 넣구나라고 확인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패스워드를 해싱하게 되면은 뭐가 좋아지냐? 이 파일이 노출이 돼도 다른 사용자의 패스워드를 알아내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어려워지는 거예요. 패스워드 해싱을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여기에 이제 조금 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좀 더 들어가요. 뭐 솔트라는 개념도 들어가고 여기서 쓰는 해시 함수는 또 일반 해시 함수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요 해시 함수 파트에 가서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용도로 해시 함수가 사용이 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즘 비트코인에서는 분산 합의라는 게 필요한데 그 분산 합의 위해서 작업 증명이라는 기술을 쓰고 있고 그 작업 증명에서는 해시 함수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는지도 또 그 챕터 가면은 또 설명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맥은 해시 함수에 키가 있는 버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키가 있는 버전. 그러니까 해시 함수는 키 없이 누구든지 메시지만 갖고 해시 값을 계산할 수 있는데 맥은 그렇게 메시지만 있으면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키가 있어야지만 되겠고 보통 혼자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고 내가 만든 맥 값을 다른 사람이 확인해야 되면은 나랑 다른 사람이랑 동일한 키를 갖고 있어야 돼요. 동일한 키를 갖고 있어야 돼요. 즉 맥에서 사용하는 키는 대칭 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랑 또 그 맥 값을 확인한 사람이 나랑 다르면은 똑같은 키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똑같은 키를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인 방지 측면에서 전자서명과 비교하면은 약하죠. 전자서명은 비대칭적인 특성이 있는 거죠. 전자서명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전자서명, 개인키로 암호화를 하게 되면은, 그건 누구나 다 풀어볼 수 있는 거죠. 공개 키만 있으면.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개인키를 갖고 있는 한 명만 할 수 있는데,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맥은 어떻게 되냐면, 여러 사람들이 그 맥 값을 확인하려면, 이 10명이면 10명이 모두 똑같은 키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럼 나중에 이 맥을 누가 만들었지? 하면은 그 10명 중에 한 명이 만들었겠죠. 누군지 모르겠고. 근데 맥이 아니라 전자서명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오직 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맥을 만드는 방법은 맥 전용 알고리즘을 이용한 방법이 있지만 주로 요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합니다. 대칭 암호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맥을 만들거나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맥을 만드는 거고요.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맥을 만들면은 그 맥을 HMAC이라 그래요. HMAC은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만듭니다.
대칭 암호 알고리즘도 결국은 입력이 뭐예요? 대칭 암호 알고리즘. 키와 대칭 키와 메시지가 들어오죠. 맥도 뭐가 필요해? 키와 메시지를 이용하는 거죠. 차이점은 대칭 암호 알고리즘은 키로 메시지를 조작한 다음에 다시 그 키를 이용해서 원래 메시지를 얻어내야 되는 거지만 맥은 원래 메시지를 얻어낼 필요는 없죠. 작은 길이의 값을 만들어 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맥은 해시 함수와 똑같은 요구사항을 갖고 있고 아까 말했던 일방향성, 충돌 회피성 이걸 다 만족을 해야 되겠고 추가적으로 키를 모르면 위조하기가 어려워야 됩니다. 위조하기가. 이게 추가가 되는 거죠. 요구사항이. 그래서 아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요 경우와 요 경우를 우리가 비교해 보시면 부인 방지 측면에서는 얘가 더 우수하지만 성능적인 면에서 보면은 공개키, 전자서명은 다 공개키 기술인데 공개키 기술은 비트 연산을 이용해서 뭔가 하는 게 아니라 대단히 큰 수들을 갖고 수학 문제를 이용해서 이제 동작을 하기 때문에 느려요. 그 반면에 해시 함수나 맥도 보통 대칭 암호 알고리즘이나 이제 해시 함수 기반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둘 다 이제 비트 연산들을 이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되게 빠르요. 빠른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 2장에서 우리가 비밀성을 보장하는 그 대칭 암호 알고리즘,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을 살펴봤는데 이 대칭 암호 알고리즘들은 무결성은 보장하지 못합니다. 무결성은 보장 못해요. 그래서 내가 메시지를 상대방한테 보내면서 통신으로 보내면서 비밀성도 제공하고 동시에 무결성도 제공하고 싶다. 그러면 인증 암호화라는 기술을 써야 됩니다. 인증 암호화. 그래서 인증 암호화를 한다는 거는 비밀성과 무결성을 동시에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비밀성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무결성까지 제공하겠다는 거고요. 비밀성과 무결성을 동시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대칭 암호 알고리즘과 해시 함수, 대칭 암호 알고리즘과 맥을 같이 써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암호화를 할 때 그거에 해시값도 같이 넣어놓는 거예요. 해시값을 같이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복호한 다음에 이 복호화된 M을 이용해서 해시값을 구하고 같이 첨부된 해시값하고 같은지 비교를 하고 비교했는데 일치되면은 이 메시지는 변조가 안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요것보다는 조금 더 안전하게 하려면 이제 맥을 쓰는 게 좋고요. 맥을 쓰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똑같은 키를 쓸 수가 있습니다. 키들은 어차피 그 랜덤한 값들이니까 똑같은 키를 쓸 수 있는데 우리는 이 암호 기술에서는 기본이에요. 키를 한 가지 용도로만 써야 된다. 하나의 키를 여러 가지 용도로 쓰면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키는 보통 한 가지 용도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암호할 때 사용한 키 따로 그 맥 할 때 사용한 키 따로 두 개를 만들어서 쓰시는 게 더 안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맥을 여기다 넣는 게 아니라 맥을 밖에다가 끄집어내 가지고 따로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줬을 때에는 문제가 뭐냐면은 맥 자체는 비밀성을 보장해주는 그런 함수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요 맥값 때문에 M에 대한 정보가 일부 노출될 수 있어요. 그 일부가 한 비트일 수 있고 뭐 두 비트일 수 있는데 압축을 했잖아요. 그래도 이게 뭔가는
뭐 비밀성을 보장하기 위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매개의 특성에 따라서는 어떤 입력값의 뭔가의 일부가 노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고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뭐냐면은 메시지에 대한 맥값을 찍어주는 게 아니라 암호문 자체에 대한 맥값을 찍는 거예요. 맥값을 찍어서 보내게 되면은 요 방법이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인증 암호화 방법이 되겠습니다. 메시지에 대한 해시값이나 맥값을 계산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암호화는 암호화대로 하고 그 다음에 C 그 암호 결과를 또 다른 키로 맥값을 계산해서 요걸 첨부해서 줘요. 요 방법을 encrypt then mac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encrypt then mac 방법은 맥값을 첨부해가지고 비밀성 플러스 무결성까지 제공하는 건데 뭐에 대한 맥값을 보내냐면은 메시지가 아니라 암호문 자체에 대한 보내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얘하고의 차이점, 얘는 비밀성까지 노출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거 말고 또 다른 차이점이 뭐냐면은 얘는 요 맥값을 확인하려면 뭘 해야 돼? 먼저 맥값을 확인하려면 맥값을 해시값이나 맥값을 확인한다는 거는 그 값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수시란 값과 비교하는 거예요. 수시란 값과. 그러면 얘를 먼저 뭘 해야 돼? 복호화를 먼저 해야 되죠. 복호화를 해서 m을 얻은 다음에 그 m을 K2를 이용해서 맥을 계산한 다음에 그 맥값과 내가 받은 맥값이 일치하는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확인하려면 무조건 복호화를 해야 돼요. 첫 번째 방법도 이 무결성까지 확인하려면 복호화를 해야지 해시값과 맥값을 얻어내죠. 근데 얘는 어떤 이점이 있냐면 얘에 대한 거니까 우선 받아서 바로 맥값부터 확인합니다. 맥이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 복호화를 해요. 맥이 확인이 안 되면 그냥 버려요. 복호화를 안 해도 되는 거지. 복호화를 안 해도 문제가 있다는 거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 지금은 기본적으로 다 이 방법을 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암호화할 때 인증 암호화를 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인증 암호화는 TLS 이런 것들로 다 인증 암호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증 암호화를 한다. 이거는 비밀성 플러스 무결성을 보장해요. 무결성이 보장이 안 되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 지금은 기본이 인증 암호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서명이요. 전자서명은 이제 원래 우리가 전자적으로 안 하던 거를 전자적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뭐 지금은 이제 전자적으로 안 하는 게 별로 없죠.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이제 전자적으로 안 하던 거였는데 전자적으로 바꾸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이 전자적으로 만들어진 새 서비스는 기존에 전자적으로 안 했을 때 그 서비스가 갖고 있어야 되는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선거가 있어요. 선거. 그리고 선거를 이제 전자적으로 하려고 전자선거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면 전자선거는 원래 선거가 갖춰야 되는 모든 요구사항을 갖춰야 되겠죠. 예를 들면 선거는 1인 1투표만 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전자선거를 만들면 1인 1투표만 보장을 해줘야 되죠. 한 사람이 여러 번 투표할 수 없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존에 이렇게 전자적으로 안 했던 거를 전자적으로 바꾸면 만족해야 되는 것들을 다 만족시켜줘야 돼요. 근데 그걸로 끝나냐?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자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원래는 없었던 새로운 위협들이 나타나요. 새로운 문제점이나 새롭게 고려해야 되는 상황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비스를 우리가
손으로 아니면 전자적으로 안 하던 거를 전자적으로 바꾸면은 이 서비스는 기존 거를 다 만족시키고 플러스 디지털화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새로운 위협들, 새로운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그것까지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자서명은 원래도 우리가 지금도 손으로 서명하는 경우도 많죠. 그러면 그 서명하고 전자서명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서명이라는 건 디지털화 된 거고 컴퓨터나 이 컴퓨팅 장치 갖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 서명은 우리가 그냥 눈으로 확인해 보죠. 눈으로. 근데 눈으로 확인도 안 해. 그냥 있으면 오케이. 요즘은 이상하더라고. 요즘은 그 학생들 일 처리하는데 내 서명을 그냥 이미지로 줘서 아래 한글에 넣으면 그냥 오케이야. 그거 왜 그렇게 해? 무슨 의미야 그럼? 그냥 하지. 그건 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건 그 서명의 기능이 없는 거야. 여러분들이 내 서명의 이미지 파일을 어디서 구했는지 어떻게 알아? 그거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요즘은 다 그렇게 하더라고. 메일로 요청을 하고 어떻게 해줄까 그러면 안 찾아가도 교수님 여기다가 넣어주시거나 이미지 파일 주시면 제가 넣겠습니다 그래요. 이상해. 이게 되게 이상한 건데 어쨌든 손 서명은 그냥 눈으로 확인하는 건데 전자서명은 그렇지 않죠. 전자서명은 확인해주는 함수가 있는 거고 그 함수에 넣어서 확인해요. 그러니까 전자서명은 안전성이 모든 사람한테 동일합니다. 근데 일반 서명은 사람들에 따라서 서명이 되게 멋있다기보다는 위조하기 어려운 서명이 있는 거고 되게 간단한 거 있고 물론 그것도 뭐 필체 감정하면은 조금 또 알아챌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서명이 내가 한 건지 우리 어머님이 한 건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전자서명은 제 전자서명이나 우리 어머님 부모님 전자서명이나 안전성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알고리즘 쓰고 있고 똑같이 랜덤으로 만들어진 키를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누가 하든 사람들의 구분하지 않고 다 동일한 안전성을 제공합니다. 서명은 이제 일반 서명은 종이 위에다 하죠. 종이 위에다가 해요. 근데 전자서명은 당연히 전자서명도 어떤 문서에다 하는 건데 문서 자체에다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값을 만들어요. 그래서 문서가 있고 전자서명 값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따로 있어요. 따로 있는 형태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명은 요 문서에 대한 서명이잖아요. 그럼 이 문서에 대한 서명이라는 거를 이렇게 뭔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은 요 서명은 또 저만 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러면 요 서명을 만들 때 입력으로 최소 뭐가 들어가? 문서가 들어가야 되지.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냐면 나만 갖고 있는 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A 문서를 서명하고 B 문서를 서명하면 서명값이 두 개 나올 텐데 그 서명값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겠죠. 왜? 키는 똑같은 거 썼는데 문서는 데이터는 다르죠. 그럼 값이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서명들은 늘 할 때마다 똑같은 서명을 하겠죠. 똑같은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 전자서명은 원본과 복사본을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는 원래 일반 서명이 제공해야 되는 기능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서명을 하면은 김상진이 서명한 거죠. 김상진이 나는 이거는 내가 뭔가 동의했다라는 거가 되는 거고 나 외에는 서명을 못 해야 되는 거죠. 내 서명을 위조할 수 없어야 되는 거고 나중에 이거 내가 한 거 아닌데 부인할 수 없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내 이미지 파일을 그냥 다른 파일에 넣어서 보냈으면은 내가 한 거야? 내가 부인할 수 없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까지는 그래요. 요거는 원래 서명이 갖고야 되는 기능이에요. 근데 얘 두 개는 전자 서명이기 때문에 필요한 기능입니다. 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만 종이 오려가지고 붙여가지고 어디다 공문서에 냈어요. 그럼 그걸 서명으로 인정할까요? 인정 안 하겠죠. 그렇죠? 근데 얘는 서명값이 따로 있는 거기 때문에 얘를 다른 데 붙여가지고 쓸 수가 있어요. 다른 데 붙여가 쓰면은 걔가 인정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항상 이 메시지는 M과 M''이 있을 때 이 값이 달라야 돼요. 그리고 김상진이 한 것과 홍길동이 한 게 달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항상 이 서명에 들어가는 요소가 바로 서명키 메시지라는 거예요. 서명키와 메시지를 써서 하기 때문에 메시지마다 서명값이 달라지게 되겠고, 똑같은 메시지를 서명하더라도 서명자가 달라지면은 서명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돼야지 이게 안 되는 거죠. 얘를 여기 갖다 붙이거나 뭐 그런 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건 그냥 복잡한 얘기는 아닌데, 항상 여러분들이 뭐 졸작에서도 뭔가 서비스를 만들 때 이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되는 서비스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거를 이렇게 만들 텐데, 얘가 만약에 그 기존에 어떤 전자적으로 하지 않았던 서비스면 전자적으로 바꿨을 때 원래는 안 나타나던 문제가 새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까지 해결을 해야 우리가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그냥 원래 됐던 대로 기능들 다 갖고 있으니까 오케이가 아니라 전자적으로 우리가 바꾸게 되면은 없었던 새로운 문제들이 디지털화 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해결해야 됩니다.